사실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에 네. 가장 많이 회자됐던 단어 중에 하나가 이제 똘똘한 한 채거든요. 네네네. 덜 똘똘한 건 다 버리고 하나로 모아 가니까 네. 이게 막 엄청나게 오른 거죠. 그렇죠. 규제가 조금 풀리고 정상적으로 시장이 돌아가면은 네네네. 이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조금 덜 심해지고 네네. 그에 따라서 조금 이제 다른 데랑 힘맞추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네네.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네네네. 이런 현상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렇게는 안 될 것 같고. 안 될 것 같아요. 자, 왜 그러냐면 그전 문재인 정부에서 규제를 하니까 결과적으로 내가 어설픈 거 가지고 있느니 그냥 똘똘한 거 딱 하나 가지고 있자 이렇게 돼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이 정도만 올라와야 되는데 이렇게 올라왔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조금밖에 못 오라고. 그러니까 이제 양극화가 그만큼 심해진 거잖아요. 이게 생각보다 좀 더 올라갔다고 내려올 거냐? 자, 그럼 이게 내려오려면 이걸 갖고 있는 분들이 팔아야 되잖아요. 자, 근데 첫 번째 이걸 누가 살 거냐? 물론 매수자는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솔직히 매수자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팔 매도자들이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해요. 고액 자산가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주택으로는 내가 한 채나 두 채 정도로 딱 세팅을 끝내요. 나중에 비과세를 받을 수 있게, 아니면 보유세 부담을 쭉 없애게. 그래서 근데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더 보유하고 싶은데 취득세가 좀 일단 좀 8% 나와버리니까, 보유세가 너무 많이 나와버리니까, 몇 억씩 나와버리니까 좀 이게 머뭇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가만히 계시냐? 그렇지 않아요. 자, 주택으로 개인명의로 해서 비과세 세팅을 끝냈죠. 근데 자금이 남아있잖아요. 그 다음 어디로 갈까요? 상업용으로 가버려요. 자금을 적게 굴리시는 분들은 오피스텔, 흔히 말하는 아파트 있죠. 그걸 사시고요. 지식산업센터, 지산 이런 걸 사시고요. 이제 조금 더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빌딩을 사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이 100이라고 하면 어떻게든 이 100을 굴린다는 거야. 그분들은 규제가 좀 완화되고 종부세도 개수가 아니라 가액 기준으로 가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본인 여력 되는 상황에서 내가 뭐 빌딩이나 상업용을 해봤는데 괜찮아, 해볼만해. 그럼 그쪽으로 계속 하시겠죠. 그런데 수익률을 보니까, 접근하기 용이한 걸 보니까 주택이야. 또 하실걸요? 얘 똘똘한 채는 여기 위에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양극화가 벌어져 있잖아요. 근데 여기 중저가 이 녀석들이 올라올 가능성이 있어요. 오히려. 왜 그러냐면 지금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고 있죠. 화폐 가치가 너무 떨어지고 있어요. 현금으로 갖고 계시는 것보다는 계속해서 이렇게 좋은 걸 갖고 있고, 뒤늦게 이제 실거주라든지 그렇게 들어오시는 분들은 야, 중저가라도 내 여력 되는 상황에서 그냥 사버리자. 뭐 DSR 된다고 하지만 담보 그냥 40년 최대 늘려버리고 그냥 갖고 있다가 하자. 이게 더 나을 수도 있다. 상업용으로 하셔가지고 많이 차익을 보셨다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사업소득에서 생기신 분들이 내가 두 채를 사도 취득세가 동일하다. 그러면 아예 내가 갖고 있는 거 주변에 옆을 하나 더 사버린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오히려 똘똘한 여러 채. 지금 정부도 그게 고민일 거예요. 이 규제 완화하긴 해야 되는데 또 너무 이게 풀어버리면은 약간 좀 그런 잘못된 시그널을 줄까봐 아마 좀 고민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집값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에 따라 다 다르잖아요. 그쵸. 내가 서울에 살고 있으면 서울 집값인 것이고, 지방 광역시면 광역시 집값인 것이고, 이게 우리가 이제 부동산이지 않습니까? 움직일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거주하고 계시는 생활권 위주로 좀 보시는 게 맞고, 이제 그런데 이제 서울 수도권이 워낙 많으시니까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보자면은 확실한 건 뭐냐면 많이 올랐어요. 두 번째,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떨어질 요인이 잘 보이지 않아요. 이것도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그런 상황이고요. 주변에 있는 고액 자산가분들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그분들이 보통 이렇게 하더라고요. 개인으로 비과세 세팅을 하고 개인으로 좀 더 하고 싶으면 종목을 바꿔버려요. 주택을 섞어버리면 이제 비과세가 깨져버리니까 뭐 상가나 토지 쪽으로 가시는 거죠. 그런데 좀 더 하고 싶으면 그때는 명의를 바꿔요. 다른 개인한테 주면 또 증여세 이슈가 나오니까 아예 법인을 세워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본인의 명의, 가지고 있는 자금, 보유하고 있는 상품, 지역 다 다르기 때문에 정말 이거 뭐 슬픈 이야기이긴 하지만 각자 도생의 시대입니다. 투자를 계속 하시는 분들은, 저도 처음에 제 집을 샀을 때 서울에 있는 집하고 용인에 있는 집을 비교했거든요. 밀리고 가가지고 이제 용인의 어느 지역에 가니까 그래도 내 예산도 맞고 이 정도면 괜찮겠다라고 해가지고 집을 살려다가 서울에서 이렇게 좀 다시 알아봤는데 다른 여건들이 비슷한데 가격이 1,000만 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물론 서울 여기도 외곽이고 용인도 좀 외곽인데 그래도 서울이 좀 낫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비교를 해가지고 서울을 샀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늘려보시길 원해요. 내가 살고 있는 동네가 1차적으로 보시되 이거를 좀 옆 동네로 좀 보시고, 같은 생활권, 그리고 같은 생활권이 아니라 더 넓혀서 전국 단위로 보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투자금이 3억 있다. 그럼 내가 이 돈을 여기다 집어넣는 것보다는 여기가 훨씬 낫다. 똑같은 기간에 가도 여기가 훨씬 더 수익률이 높고 리스크가 적을 것 같으니까
종부세 산정 기준 이런 것들이 네. 가액의 문제가 된 걸로 바뀐 걸로 감안했을 때 가액으로 바뀌게 되면 지방에 이제 좀 저렴한 아파트들 있잖아요. 네네네네. 이런 것들을 뭐 10억에 한 뭐 5채 사고 뭐 네네네. 이런 게 더 활성화될지 아니면 네. 그렇지 않을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네요. 공시가 1억 이하 같은 경우에는 좀 지나친 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너무 투자 대상으로만 접근해가지고 사고팔게 한다 그러면은 나중에는 언젠가는 그게 좀 이게 조정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투자 가치로서도 있고 실거주로서도 좀 가치가 있으면 나중에 실수요자들이 좀 붙으면 가격이 좀 방어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라면은 좀 이게 약간 리스크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서울에 살고 있지만 제가 만약에 지방에 있는 물건을 산다 그러면 저라면은 그 해당 지역에서 되게 좀 좋은 지역 있죠. 중심지. 이게 누구나 선호하는 곳. 뭐 땡땡의 강남. 부산이라고 하면 뭐 해운대. 해운대. 대구라면 수성구. 근데 수성구도 지금 물량 많으니까 떨어지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수요 공급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수성구 그쪽이 고향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실거주 목적으로라면 한번 접근해봐라 라고 말을 해요. 물론 지금 그거 갖고 계신 분들은 좀 괴로우실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좋은 조건으로 또 매수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를 비교를 해서 이왕이면 좀 더 수익률이 높고 좀 더 안전한 곳으로 하겠다. 그렇다 보면은 너무 이렇게 틈새보다는 그래도 여기서도 중심지. 그리고 이제 잘 찾아보면 정말 저렴한 가격에 그 해당 중심지를 좀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곳들이 간혹 나와요. 그래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사 놓으면 굳이 뭐 이렇게 급한 거 아니면 안 팔아도 저는 된다고 봐요. 지금 이 시점에서 뭐 무주택자분들이든 1주택자분들이든 네네네. 이런 세제의 어떤 틈새 뭐 이런 걸 이용해서 네. 좀 투자 기회를 찾을 수 있다면 네. 어떤 게 있을지 제네시스 박님이 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일단은 양도세가 되게 쉬워졌어요. 이제 사건 사고가 이제 줄어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양도세가 이제 좀 쉬워졌다. 그래서 양도세는 이제 어지간하면 좀 세무사님 상담 받으면 좀 해결이 될 것 같고 세 채 이하까지는 제가 봤을 땐 괜찮아요. 자, 일단 내가 하나 가지고 있으면 2년 이상 보유 또는 거주면 비과세 되죠. 두 개면은 이게 일시적 2주택이라면은 이 2년 안에 팔거나 뭐 3년 안에 팔면 비과세 되죠. 또 조정지역 들어가면 3년이니까 내가 2주택인데 비과세 요건이 깨졌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하나 팔아버려요. 남아있는 주택에서 원래는 추가 2년 있었어야 됐잖아요. 근데 이제 없어도 되잖아요. 곧바로 비과세 되잖아요. 그럼 두 개인 경우에 이번에 내가 정리할까? 그럼 하나 팔죠. 일반과세 되죠. 네. 2년은 있어야 돼요, 물론. 그리고 남은 하나가 예를 들어서 2년 이상 보유 또는 거주했다. 곧바로 팔아도 이게 비과세 돼요, 이제. 자, 그리고 내가 3개 있어요, 3개. 예를 들어서 하나 팔아요. 그 나머지 2개가 일시적 비과세가 돼요, 요건이. 지금 기준으로 좀 많은 분들이 해석하시기에는 과거처럼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 3개에서 하나 팔고 남은 2개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되잖아요. 그럼 얘 비과세 2채 돼버려요. 아니면 3채 중에서 2개 팔고 하나 남으면 또 비과세 되고. 그러니까 훨씬 쉬워지는 거예요. 다만 이제 매수자가 받아줄 거냐 그거를 그건 좀 다른 이야기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예전보다 훨씬 더 쉬워지고 예측 가능성이 있고.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내가 만약에 매도하기로 했다 그럼 좀 과감하게 하실 필요도 있다. 대신 그걸 가지고 그냥 단순히 현금만 갖고 계시는 거는 저는 비추하고 뭐 그걸로 다른 대체 투자 하시거나 아니면 뭐 대출을 좀 상환하신다거나 그렇게 하는 거에 있어서는 아주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상대적으로 이제 양도세가 쉬워진단 말이에요. 과거로 돌아가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상속증여입니다. 상속증여. 왜 그러냐면 서울 수도권을 계속 일찍 매수하셨거나 보유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은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비과세로 전부 다 털어서 다른 쪽으로 갈 거냐 그게 하나 아까 말씀드린 거 아니면 이 중에 일부 팔고 일부는 가지고 있을 때 결국에는 이거를 이제 좀 차익을 또 실현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차익을 실현시키는데 내가 아는 사람한테 해주고 싶어. 그게 상속이나 증여잖아요. 상속 개시가 돼서 죽어서 하면 상속이 되는 거고 그렇죠. 살아생전에 하면 증여가 되는 거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연구가 많아질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속, 증여, 양도 이걸 이제 재산세제라고 하거든요. 앞으로는 상속, 증여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내가 일찍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이거 차익 어떻게든 실현시켜야 돼요. 모르는 제3자한테 팔 거냐 아니면 알고 있는 애들한테 그냥 증여할 거냐 좀 많이 알아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주임사 제도도 관심을 가지라고 이제 사전 인터뷰에서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신다면 어떤 식으로 일단 제도가 새로 나올 것 같습니까? 지금까지 현재 나왔던 바에 의하면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그러니까 20평대 이하로 해가지고 아파트 등록을 다시 살릴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2020년 7월 10일 날
710 대책으로 해가지고 아파트는 이제 완전히 없어져 버렸거든요. 신규 등록을 못 하게 됐어요. 물론 그 외에 다세대 다가구 그런 것들은 다 가능하긴 한데 아파트가 만약에 그게 살아나면 여기서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취득세, 재산세는 지방세고 종부세, 양도세는 국세고 아무튼 양쪽을 다 알아야 돼요. 저는 뭘 가장 먼저 보라고 하고 싶냐면은 의무 임대 기간. 지금은 뭐가 됐든지 간에 등록하면 10년이란 말이에요. 10년 너무 길어요. 과거 4년만큼은 안 내려올 것 같은데 뭐 최소 8년 아니면 좀 더 조정이 있는지를 먼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아무리 혜택이 좋다 하더라도 저라면 10년 등록하는 거는 좀 안 할 것 같고 안 할 것 같으세요? 정말 혜택이 크다면 내가 고민해 보겠는데 그렇게까지 혜택 줄 수 있는 게 많이 있을까 싶어요. 10년 동안 아예 내가 그거는 내 물건이 아닌 거거든요. 새로 나온다면 그거부터 볼 것 같아요. 10년에서 줄었냐 안 줄었냐. 그래서 줄었으면 관심 가서 공부하는 거고 안 줄었으면 저는 패스. 재테크 시작하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은 절대 그 10년 묶으면 안 돼요. 내가 연끌해가지고 1억을 해서 소위 말해서 세를 끼고 하나 샀어요. 투자용 물건으로 등록을 했어요. 10년이 묶이잖아요. 미안한데 이거 돈 못 굴려요. 여담인데 요새 집이 너무 안 팔려가지고 다들 고생하는 분들 많거든요. 네네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건?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얼마나 경쟁력이 있느냐, 그리고 누가 이걸 매수자가 이거를 사줄 거냐. 만약에 냉정하게 말해서 경쟁력이 없다면 가격 낮춰야 돼요. 그 가격 낮추는 데 있어서 이번에 중과 한시적 배제하잖아요. 그런 부분들 좀 감안하셔야 되고 빨리 만약에 팔아야 된다면 저는 액션을 그냥 빨리 취하시는 게 맞을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질문지에 들어있지 않아서 못하신 말씀 있으면 부탁드릴게요. 행복하기 위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야 이거 내가 월급 말고 좀 다른 거 돈이 조금만 더 벌면 좋겠다. 근데 그 달성하기까지 과정이 되게 재밌는 거예요. 아 이게 좀 더 늘어나면 얼마 더 좋을까. 월급도 나오는데 했어요. 되게 좋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야 이거 나 퇴사해서 4시간 내 마음대로 쓰면 좋을 것 같아. 뭔가 전에 비해서 점점 더 좋아지긴 한데 여전히 저는 지금도 바쁘고 어떤 언론사에서 저한테 파이어족 뭐 이렇게 인터뷰하자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파이어족 아니라고. 저 일주일에 하루 쉬어요. 일주일에 하루 쉬고요. 일 많을 때는 하루 종일 컴퓨터 가지고 그래요. 뭐 야근하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걸 안 하면 그냥 현상 유지가 아니라 뒤로 후퇴가 되는 그 뇌과학자 정재승 네네네. 박사님 아시죠? 이제 그분이 그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사람들이 후회를 안 하려고 한대요. 그 햄릿 증후군이라고 하죠. 사느냐 죽느냐 고민하는 거예요. 이거 살 거냐 말 거냐. 그게 다 누구나 하는 고민인데 이 고민을 너무 많이 하다 보면 아무것도 못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사도 후회가 나올 수 있고 안 사도 후회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체를 너무 두려워해서 아무것도 행동을 안 하는 것보다는 일단 내 기준에서 뭔가를 하고 후회가 되더라도 그걸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연습들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좀 많이 위로해 주시고 해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 좀 그런 쪽에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하시고 건강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 네네. 세무 관련 이슈가 있을 때 또 투자 관련 이슈가 있을 때 또 네. 한번 모시고 네. 더 좋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택 마련 주식 대박 매불이 하나면 오케이입니다. 매불이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좋아요 누르시면 더 부자 됩니다.